그때까지도. 이 어리석은 어미는 몰랐습니다. 왜 내 아들이 제 몸에 불을 붙여야 했는지. 온몸이 벌겋게 익어 만질 수도 안을 수도 없던 내 아들. 숨을 쉬라고 의사가 뚫어준 구멍으로 피를 쏟으며 내가 했던 그 말은 지금도 피눈물을 쏟게 합니다. 어머니, 배가 고파요. 그것이 내 아들 전태일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이 떠난 지 36년. 사람들은 태일이를 투사로 또 열사로 부릅니다. 그러나 그 이름들 속엔 내 아들이 제 몸을 바쳐가며 이루려 했던 그것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서울로 신무설이 온 어머니를 찾아 무작정 상경한 지 일주일째. 계속된 노숙과 구걸 끝에 막내 순덕이를 서대문에 버렸다. 경찰에게 발견돼 미아 보호소로 가서 보호받길. 그런 마음이었지만 나는 순덕이를 버릴 수 없었다. 구걸한 돈으로 사 먹인 10원짜리 수제비에 행복한 미소를 짓던 4살 순덕이. 가난 때문에, 모든 슬픈 여건 때문에 서름에 서름이 더해갔다. 나는 왜 항상 배가 고파야 하는 것일까? 열여섯 살. 그도 보호받아야 할 어린 나이에 가난의 고통을 절감한 소년. 1948년 대구의 가난한 집 장남으로 태어난 전태일은 1965년부터 70년까지 400여 개의 작업장이 닭장처럼 붙어있는 평화시장에서 재단사로 일했다. 그리고 1970년 11월 13일 오후 2시. 쏘으니까 얼굴이 다 이제 끄지르고 그러니까 자기가 쓰러지더라고요. 평화시장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사람들이 황급히 불을 껐지만 이미 그의 몸 절반은 타버린 상황. 다시 일어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어떤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일어서지 않았나. 그 이제 기자가 그때 왔어요. 그런 상태에서 인터뷰를 이제 자기 나름대로 소리도 잘 안 나오는 소리로 한 서너 가지 정도를 자기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23살 젊은 재단사는 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던 것일까? 다시 일어선 전태일은 고통 속에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다. 그것은 노동자의 절규이자 전태일의 유언이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노동시간을 단축하라. 일요일은 쉬게 해달라. 그의 죽음으로 70년대 개발 독재 그늘에 가려졌던 노동 현장의 진실이 세상으로 나왔다. 골방에서 하루 16시간의 노동에 시달려온 평화시장 2만여 명의 노동자들. 그가 전한 진실을 본 지식인들은 노동운동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난 36년 동안 노동자들의 창이며 방패였던 전태일을 우리는 노동해방의 투사로 부른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과연 전태일의 전부인 것일까? 영국에서 노동학 박사학위를 받은 전순옥 씨는 오빠 전태일이 최초의 CEO였다고 얘기한다. 그래도 노동 조건을 개선하려고 했는데 그게 정말 안 돼서 그 일기에 보면은 그 모범업체 설립에 대한 그런 구상이 있는데 작고 크고를 떠나서 하나의 케이스를 만들어서 이게 가능하겠구나 하는 그 모델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가 있고, 그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실질적으로 너무 절실했고. 전태일의 장례식 후 발견된 5권의 노트 안엔 시장 조사를 통해 그가 작성해둔 모범업체 사업 계획서가 있다. 이번 평화시장 피복계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테일 피복입니다.
본사는 타사와 달리 철저한 품질 관리 및 생산 원가를 고객에게 솔직하게 알려드립니다. 사장 전태일과 157명의 직원이 함께할 이 회사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모범업체였다. 이에 필요한 자금은 3천만 원. 가난한 재단사 전태일은 이 모범업체 설립 자금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결심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1970년 2월 한 신문에 실린 시각장애인 작곡가 김승년 씨의 사연을 본 전태일은 신문사 측으로 한 통의 편지를 보낸다. 김승년 씨에게 자신의 한쪽 눈을 기증하고 모범업체의 창업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였다. 단군의 자손으로서 형제가 되는 분의 불편을 모른다 할 수 없었습니다. 형의 앞을 못 보시는 불편을 조금이라도 감해드리기 위하여 저의 한눈을 김형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오빠가 지금 청계천에 이렇게 우뚝 섰잖아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처음에 정말 내가 돌아가야 한다, 꼭 돌아가야 한다 그러면서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너희들 곁을 영원히 떠나지 않기 위해서 나를 다 바치마 그랬는데 결국 35년 만에 돌아왔어요. 지난해 9월 청계천 복원과 함께 설립된 전태일 다리. 그곳에 3m 높이의 전태일 반신상이 서 있다. 석관님입니까? 저 석관님. 한 번만 딱 자신의 눈을 희생해 노동자가 행복한 회사를 만들고 싶어 했던 전태일. 노동자의 고통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제 몸을 불살한 그는 어떤 삶의 여정을 거쳐 이곳에 서게 된 것일까. 스물셋 짧은 삶 동안 겪은 전태일의 사랑과 고통, 희망과 좌절들. 그 여정이 그가 남긴 5권의 노트에 기록돼 있다. 우리 반 부실장은 김예옥이라는 예쁘게 생긴 여학생으로 반에서 1, 2등을 다투는 수재였다. 나는 이 부실장을 좋아했다. (1963년 5월) 15살 전태일은 뒤늦게 대구 청옥고등 국민학교에 입학, 김예옥을 만나게 된다. 예옥이는 얼굴도 곱게 생겼지만 공부도 잘했다. 실장인 내가 이야기하면 다른 여학생들과 달리 사뭇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나를 주시하면서 나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었다. 가정 형편 때문에 1년도 안 돼 그만둬야 했던 학교 생활. 첫사랑이 기억이 있는 대구를 떠나 서울로 온 전태일은 17살 나이에 평화시장 견습공으로 취업한다. 예, 걔가 뭐라 그럽니까, 머리는 굉장히 좋아갖고 제 기억에는 재단을 해야 되니까 각 명동에 간다든지 다른 옷을 만들어 놓은 매장 같은 데 가서 구경을 해서 그걸 그대로 보고 와서 그거 약간씩 변형해서 만들어 하면 히트치고 이래서 머리는 굉장히 좋고 이랬는데 2년간의 고생 끝에 재단사가 됐다. 당시 평화시장의 재단사는 사장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최고 기술자로 돈도 제법 벌 수 있는 위치였다. 그러나 전태일은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당시 평화시장, 통일상가, 동화시장에 있는 800여 개의 작업장은 한 층을 2층으로 개조, 높이가 1.5m의 좁고 밀폐된 공간이었다. 원단 먼지와 화학약품 냄새가 자욱했지만 환풍기 하나 없는 작업장. 약한 여공들은 하루하루 병들어갔다. 매일 16시간씩 휴일도 없이 계속되는 노동.
병이 들면 치료는 고사하고 쫓겨나야 하는 게 여공들의 처지였다. 당시 우리나라 기성복의 70%를 생산해내던 평화시장. 생산과 발전의 그늘에 가려있던 진실은 참담했다. 특히 전태일이 안타까워한 건 4,000명에 달하는 평화시장의 견습공들, 일명 시다로 불리던 아이들이었다. 10살부터 15살 정도의 어린 아이들은 각성제까지 먹어가며 밤샘 작업에 시달렸다. 가장 청순하고 때묻지 않은 이 어린아이들. 나이가 어리고 배운 것은 없지만 이들도 사람, 즉 인간이다. 부모 앞에서 재롱이나 떨 나이에 생존 경쟁이라는 없어도 될 악마는 어린 동심에게 너무나 가혹한 매질을 하고 있다. 종종 자신의 차비를 털어 여공들에게 풀빵을 사 먹였던 전태일. 그런 날이면 평화시장이 있는 동대문에서 도봉산 집까지 3시간을 걸어서 퇴근했다. 그러던 중 19살 전태일은 자신의 운명을 바꿀 책 한 권을 만나게 된다. 오빠 뭐해? 근로기준법 해설집이었다. 온통 한자투성이의 법문과 3년간 씨름한 전태일. 근로기준법을 공부한 그는 1969년 재단사 모임을 만든다. 열악한 작업장 때문에 병들어가는 여공들과 저임금으로 혹사당하는 어린 견습공들. 이들을 구해낼 방법이 이미 법으로 제정된 걸 몰랐으니 참으로 바보였다는 뜻에서 모임의 이름을 바보회라 짓는다. 그러나 그의 바람과 달리 바보회는 노동자 단체로 성장하지 못하고 침묵의 수준에 머문다. 이후 전태일이 다른 방법을 찾는다. 존경하시는 대통령 각하, 옥체 안녕하시옵니까? 저는 의료계통에 종사하는 재단사입니다. 각하께선 저희들의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평화시장의 여공들은 전부가 다 영세민의 자녀들로서 굶주림과 어려운 현실을 이기려고 하루에 90원 내지 100원의 급료를 받으며 16시간의 작업을 합니다. 사회는 이 착하고 깨끗한 동심에게 너무나 모질고 메마른 면만을 보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각하께 간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착하고 깨끗한 동심들이 더 상하기 전에 보호하십시오. 그러나 그의 호소에 대한 메아리는 없었다. 불법을 자행하는 업자들은 보호받았고 법을 준수하라는 전태일은 일자리를 잃었다. 법이 노동자를 지켜주지 않는 세상. 이에 전태일은 법을 지켜 노동자를 위하면서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모범업체, 즉 태일피복 설립 계획서를 작성한다. 그가 꿈꾸던 사업체는 과연 얼마나 현실성이 있었던 것일까? 경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70년 당시 물가와 노동임금을 참고로 사업계획의 현실성과 합리성 등을 검증하는 사업 타당성 분석을 실시했다. 나중에 재투자가 나올 때 재투자가 여력이 없는 거지. 먼저 이 기성화, 학생복이나 어떤 의료의 기성화, 대량 생산 이런 아이디어적인 발상이 아주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성화라는 것의 특징이 대량 생산을 통해 가지고 원재료 값을 다운시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성화 표준화를 통해 가지고 생산성을 아주 높일 수 있거든요. 당시 맞춤이었던 학생복을 기성화하고 사은품 등을 제공해 고정거래 고객을 유치하려 했던 그의 발상은 당시로서 획기적이라는 것이다. 올리지만 그 매출액을 전원 교육생한테 재투자하는 그런 구조로서 사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요. 노동의 질 개선과 어떤 노동자와 고용주의 상생의 관계, 또 요새 우리가 요구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우수한 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태일피복은 창업 5년째엔 우량 기업으로 성장했을 것으로 평가된다. 그가 쓴 사업계획서의 기초에 제작한 가상의 태일피복의 모습.
허리를 펼 수 있는 높은 천장과 서로 부딪힐 일 없을 넓은 작업 공간, 그리고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까지 자본금 3천만 원만 있었다면 실현 가능한 꿈이었다. 그러나 자본금 3천만 원을 대줄 독지가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마침 신문에 난 시각장애인 작곡가 기사를 본 전태일은 자신의 한쪽 눈을 제공해서라도 자본금을 마련하고자 한다. 모범업체 설립에 대한 그의 절실함은 그의 노트에 곳곳에 기록돼 있다. 무엇을 제품 개통의 근로자들을 위해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일. 한쪽 눈을 사회에 봉사할 것이다. 눈을 사회에 봉사하고 나는 사회의 자금줄을 소개받을 것이다.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이 사업을 꼭 이루고야 말 것이다. 뭐 근로기준법이 있다, 뭐 이렇게 간다, 이런 거를 모르니까. 그렇다고 어디 뭐 강당에다가 모아놓고 무슨 그걸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모르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보고 느끼게 해서, 아, 저기는 저렇게 갔는데 우리도 저렇게 가야 되겠다라고 느꼈을 때 이것이 어떤 모체가 될 수 있겠다. 그러나 태일의 바람과 달리 세상은 응답하지 않았다. 모범업체에 대한 희망까지 잃은 전태일은 이후 평화시장에서 자취를 감춘다. 수도원에 머물며 자전적 소설을 쓰던 전태일은 다시 평화시장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내린다. 나는 돌아가야 한다. 꼭 돌아가야 한다. 불쌍한 내 형제의 곁으로, 내 마음의 고향으로, 내 이상의 전부인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의 곁으로.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가마.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70년 9월 다시 평화시장에 나타난 전태일은 삼동친목회란 재단사 모임을 만든다. 이전의 바보회와 달리 삼동친목회는 노동단체의 성격을 띠고 적극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10월 초순, 이들은 평화시장에서 일하는 90명 노동자에게 근로환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노동청장과 신문사 앞으로 보낸다. 그리고 10월 7일, 처음으로 세상이 그에게 응답을 보낸다. 설문조사의 결과가 신문에 실린 것이다. 해냈어. 곧이어 노동청으로부터 근로환경 개선을 약속받은 삼동친목회. 그러나 그해 국정감사가 끝이 나자 노동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또다시 희망을 잃은 전태일은 마지막 결단을 내린다. 그것은 죽음이었다. 나를 아는 모든 이여, 나를 모르는 모든 이여, 나를,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영원히 잊지 말아주게. 그대 소중한 추억에 간직된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을 걸세. 내 생에 못다 굴린 덩이를 목적지까지 굴리려 하네. 이후의 세계에서 또다시 추방당한다 해도. 지난 7월 전태일의 소개 속에 등장하는 첫사랑 김예옥 씨를 강원도 홍천에서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김예옥 씨에게 전태일이 분신 직전 그녀를 찾아왔다는 새로운 사실을 들을 수 있었다.
직장에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좀 만나재요. 그래서 그때가 한 6시쯤 됐나? 그때가 아마 초가을인지 하여튼 그랬을 거예요. 6시인가 7시 돼서 만나가지고 무조건 택시를 잡아서 나를 타고 동천 유원지에 가서 가면서 이제 택시에서는 그냥 말없이 갔어요. 예고도 없이 자신을 찾아 서울에서 대구까지 온 전태일. 그녀의 기억으로 그날은 1970년 11월 10일. 그러니까 그가 죽기 3일 전이었다. 동천 유원지에 도착한 후로도 한참 말이 없었다는 전태일. 그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걸 몰랐던 김예옥 씨는 그런 그의 행동이 당황스러웠다고 한다. 긴 망설임 끝에 꺼낸 그의 말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김예옥 씨.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해서 계속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이것을 자기가 바로 잡아야 된다고. 그래서 노동법을 개정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꼭 죽어야 된다고. 3일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딱 3일 되고 나서 신문에 나고 친구들 통해서 대리가 죽었다고. 농담처럼 들었던 그의 말은 진심 어린 고백이었다. 말리지 못한 죄책감 때문에 지금껏 괴로웠다는 김예옥 씨. 그래서 그때 그 떡국, 그 만두 떡국, 그 저게 대구 중앙통에서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게 둘이 한 그릇씩을 먹었는데 얼마나 맛이 있는지. 근데 봐요, 저는 참 그 재밌게 맛있게 나는 먹었어.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겠냐고. 3일 후면 나는 죽는다. 예를 들어, 그죠? 나는 죽는데 참 그래도 예전에 자기가 친했던 친구를 이렇게 떡국을 사주면서 그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그 마음이 어떻겠냐고. 나는 철이 없었고. 그러니까 지금 죄인 같아요. 너무 미안해서. 다음 날, 전태일은 단골로 들르던 평화시장 국수집의 모습을 보인다. 평소 그와 친하게 지내던 국수집 딸 변창순 씨는 그에게 삼동 친목회 일을 그만두라고 설득한다. 업자들에게 위험분자로 낙인 찍힌 후 변변한 직장을 얻지 못한 전태일. 그는 자신을 걱정하는 변창순 씨에게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떠난다. 어머니 식당을 물려받아 여전히 평화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변창순 씨. 그러니까 고생은 이제 그만하고 이제 그냥 일이나 하고 열심히 살으라고 하니까는 내일 모레면 이제 다 결정 짓는다고. 그래서 무슨 좋은 일이냐니까 내일 모레면 끝난다고 그냥 그러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렇게 11월 13일이 됐다. 오후 2시경 평화시장의 광장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거기가 인력 시장이에요. 이제 사람이 하나 필요해서 이제 나갔어요. 뭐가 막 불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소리도 안 나요. 그냥 쓰러졌어요. 막 허부적거리고 막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요. 막 이렇게 뛰면서 막 하여튼 뚱뚱 뛰고 허부적거리다가 그만 이렇게 쓰러졌었어요. 막 소름이 쫙 찍히네 내가. 어린 여공들을 안타까워하던 재단사 전태일. 자신의 죽음으로 그들을 구하고자 그는 계획대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한데 뜻을 모았던 삼동 친목회 회원들도 예측하지 못한 행동이었다. 생각해 보면은
친구들이 너무나 그 친구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어떤 그런 안 죽을 수도 있는 과정이었을 수도 있는데 친구들이 너무 많은 협조를 못 해주지 않았나. 그런 의도에서 자기가 혼자 짐을 더 져버리지 않았나. 난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서울의 한 종합병원 의료기록실에서 찾은 36년 전의 전태일 사망 진단서. 이날 기름을 묻힌 솜을 살갗과 옷 사이에 채워 넣었던 전태일은 반신의 3도 화상을 입었고 이후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 13시간 만에 숨을 거둔 것으로 기록돼 있다. 나를 아는 모든 이여, 나를 모르는 모든 이여,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영원히 잊지 말아주게. 뇌성 번개가 이 작은 육신을 태우고 꺾어버린다 해도, 하늘이 나에게만 꺼져 내려온다 해도, 그대의 소중한 추억에 간직된 나는 조금도 두렵지 않을 걸세. 지난 8월 서울에서 전태일과 특별한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모임을 가졌다.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네네. 전태일의 중마고우 김재철 씨가 가져온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어머니 이소선 씨. 친구가 뭐 젊을 때 사진이라도 한번 점심만 가오라 그래서. 사진 속에서 다시 만난 20살의 전태일. 예. 수기에 적어놓은 전태일의 유언에 따라 친구 김재철 씨 옆에 그의 자리를 마련하고 이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네네. 우연히 제가요, 그 청계천이 이제 복음되고 나서 그 옆에 식당에서 이제 저녁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거기 와서 이제 어떤 두 분이 한 60세 좀 되신 분들이 앉아서 이제 막 청계천이 잘 됐다고 이제 막 얘기를 하면서 전태일을 동상을 거기다 세움으로 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망쳐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망쳤냐 하니까 하는 얘기가 그 배우지도 못한 초등학교도 못 나온 무식한 놈이 그것도 큰 대공장도 아니고 10명도 안 되는 그런 조그만 공장에서 이런 놈들이 지네끼리 깡패들이 몰려다니다가 그렇게 해서 비관 자살을 해갖고 그렇게 지네끼리 싸우다가 그랬는데 그런 거를 영웅이라고 거기다 동상을 세웠으니 이게 얼마나 한심하냐. 청계천이 완전히 그것 때문에 값이 떨어졌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또 뭐 이제 어떤 때 뭐 이제 뭐 투사 전태일, 뭐 열사 전태일 그러는데 우리한테는 그게 실감이 안 나죠. 언제라고 과격한 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야 지금 시다들이 야 이거 너무 어렵지 않냐. 그만두면은 누구 보고 돈 달란 말도 못 하고 그냥 쫓겨나가야 되고. 어떤 때는 뭐 몇 시까지 일을 계속 하는데도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이게 우리들의 입장인데 이거를 우리가 좀 뭔가 오빠들인 우리들이 우리가 뭉치면 된다. 내 일자리 지키기 위해서 뭐 그렇게만 생각하고 살았던 우리들이 앞장서서 그런 일을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그 리더십이었던 것 같고 11월 13일 전태일 분신을 신문에 내가 딱 본 거예요. 이 전태일이가 내가 알던 그 전태일인가? 확인을 해보니 그 전태일. 그래서 어머니하고 연결했더니 어머니가 그냥 저보고 장례식을 하자 그러는데 교회에서는 전태일이 자살했기 때문에 죄다. 영락교회 장례를 부탁했더니 그러고 제가 관계했던 저런 수도원 사람들도 성경엔 자살은 죄인데 네가 왜 전태일 죽음에 관여하냐.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수도원에서 쫓겨난 사람이었어요. 죽음의 직전까지 그래도 전 한 2년 가까이 지낸 사람이지만 저는 전도사고 목사가 될 놈이라고 봐서 저를 상대를 안 한 거예요. 죽음에 대한 표현도 안 하고 애고도 안 하고.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몹시 가책이 됩니다. 내가 얼마나 비인간적인 전도사였으면.
평화시장에서 해고된 후 4개월 동안 김동완 목사를 도와 수도원을 지었던 전태일. 그는 이곳에서 뜻을 이룰 마지막 방법으로 죽음을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믿고 따르던 김 목사에게도 끝까지 속마음을 내보이지 않은 전태일. 대신 그는 자신의 죽음 후를 준비했다. 3년간 어렵게 공부한 근로기준법을 어머니 이소선 씨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1970년 11월 12일 죽음을 하루 앞둔 그날, 전태일은 자신이 쓰던 물건들을 모두 정리한다. 야, 오늘은 왜 이렇게 집을 잘 치워놓고 누가 이렇게 잘 치워놓고 큰오빠가 밤새도록 혼자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엄마 밥 잡수라고 그래 앉아서 밥 먹는데 예감이 참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자꾸 쳐다보니까 빨리 밥 다 잡수세요 그래. 근데 이쪽에는 큰딸이 앉고 이쪽에는 작은 딸이 앉았는데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면서 참 우리 순옥이랑 순대기는 정말 착한 사람이고 그래도 그 전에 그랬어요. 행복하다 그랬어요. 걔들 보고. 이발까지 깨끗하게 한 전태일은 아껴 입던 외출복을 꺼내 입는다. 이날 다시 들어오지 않을 작정인지 어머니에게 다음날 1시에 있을 평화시장 시위에 와달라고 거듭 부탁하던 전태일. 하지만 아들이 노동운동을 하는 게 마땅치 않았던 어머니는 그 청을 거절한다. 그 학당을 못 받아갖고 걸음을 천천히 걸으면서 나를 돌아보는 거야. 내가 죽을 줄 알았으면 가봤지요. 그런 좀 보일 때까지 돌아보면서 내가 대답 안 해준다고 참 야속하다. 그런 얼굴을 나 쳐다보는 것 같아. 유난히 바람이 세차게 불던 다음날 오후 2시경.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전태일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다. 전날까지 멀쩡했던 아들을 신음소리 가득한 응급실에서 만나야 했던 어머니 이소선 씨. 화상으로 살갗이 벗겨진 아들을 보고 통곡하는 어머니에게 전태일은 자신이 떠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서둘러 유언을 남긴다. 어머니, 제가 못다 이룬 일을 어머니가 꼭 이뤄주세요. 상태가 악화돼 호흡곤란이 온 전태일. 기도 확장을 위해 목에 뚫은 구멍으로 피를 쏟으며 그는 말을 이어갔다. 어머니, 배가 고파요. 그것이 전태일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먼저 가 있을 테니 남은 일을 다 마치고 오라던 아들의 부탁. 어머니 이소선 씨는 비탄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다. 아들의 유언에 따라 어린 여공들을 지켰고 약한 노동자들을 위해 몸을 던져 싸웠다. 결국 이소선 씨는 청계 피복 노조를 일궈냈다.
아들 전태일을 대신해 살아온 36년의 삶. 아이고 어쩌다가 시겠냐. 언제 보냐 이제. 엄마는 아파서 얼마나 신경하고 모르겠어. 이제 어머니는 아들의 뜻이 무엇인지 안다고 말한다. 전태일은 투사도 아니고 열사도 아니야. 다만 그 어린 사람들, 고생한 사람들 도와주려고 하고 애쓰고 한마디 하고 저는 배를 고프고 풀빵을 사주고 걸어와도 동조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으니까 이 세상이 전부 사랑이 말랐고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이라서 구할라 하다가 안 돼서 내 하나 죽으면 요만 창구형을 내놓으면은 근로 학생들하고 노동자들하고 싸우라 했는. 자신을 버려 약하고 어린 여공들에게 희망의 빛을 주고 싶어 했던 전태일. 그의 죽음은 평화시장에 변화를 가져왔다. 40개도 안 되던 환풍기가 500개 가까이로 늘어났고 건강검진과 의료 휴무제도 실시됐다. 이제 그가 사랑하던 여공들은 모두 구원된 것일까? 여전히 작은 영세 작업장들이 몰려있는 서울 창신동. 현재 그곳에 전태일의 동생 전순옥 박사가 운영하는 수다 공방이 자리에 있다. 이 업체는 오빠 전태일이 바라던 모범업체 계획을 실천하는 곳이기도 하다. 거의 다 70년대 어린 소녀들이었어요. 13살, 14살 그렇게 먹은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평화시장에서부터 시다로 시작해서 하고 일하고 있는 사람이고, 저희 오빠의 구상 속에 있었던 소녀들, 그리고 정말 35, 6년이 지금 지났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한 7년 정도 지났는데 37년. 오빠가 어린 소녀, 10대 소녀들하고 꿈꾸었던 거가 지금 저도 그런 50대 초반이 되고 중년이 돼서 그 중년이 된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그 사람들을 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는 거잖아요. 36년 전 오빠 전태일이 죽음으로써 구하려 했던 10대의 어린 여공들. 경공업 위주 정책 속에서 착취당하던 그들은 지금은 또다시 신자유주의의 흐름 속에서 파트타임 노동자로 비정규직으로 노동조합원이 되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전순옥 박사는 여전히 모범업체가 절실한 세상이라고 말한다. 근데 우리 사회가 그만큼 37년 전이나 지금이나 해야 하는 가세는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가세들을 누군가가 눈에 띄면은 또 누군가가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37년 전에도 필요했던 게 지금도 필요한 사회고, 그리고 그때도 소외된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소외돼 있고. 그러나 분명 그는 노동 현장에 많은 것을 바꿨고 많은 이들을 변화시켰다. 이곳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1970년 11월 13일 기점으로 인생의 항로가 바뀌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제가 전태일 현장을 보고 이러면서 눈이 탁 뒤집혀서 부흥사 되려고 신학교 갔는데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전태일 삶의 현장을 쫓아보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분들하고 장주표 선생 압력도 받고 해서 밀려서 인생이 확 돌았어서. 신학대학을 나와 목자의 길을 걸으려 했던 김동환 목사는 전태일의 분신 이후 현장에서 뛰는 이른바 진보 목사의 길을 걷는다. 10월 7일 경향신문 특보 났을 때 제가 이 자유의 종이라는 신문을 발간했는데 거기다가 인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 평화시장의 근로 조건의 참상을 인용을 해놨는데 하루 어느 날 또 보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자면 전태일이가 분신 자결한 거예요. 한자로 된 근로기준법을 공부하며 대학생 친구를 원했다는 전태일. 장기표 씨는 죽은 전태일의 친구가 되어준다. 사건 직후에 이제 쭉 관여하게 돼가지고 저야말로 이제
그때 노동법 공부를 하고, 예, 지금 노동법 교수가 됐고, 또 전태기념사업회 이사장도 맡고 있습니다. 법대생이던 이광택 씨는 전태일의 죽음 후 노동법을 공부, 현재 노동자들을 위한 법률가로 살아가고 있다. 우연히 이제 전태일 일기를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신동아의 그 일기 부분이 나옵니다. 그 대통령한테 보내는 편지하고 몇 가지 부분이 나오는데, 예, 그걸 보고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전태일 사후 4년 되던 해, 뒤늦게 그를 알게 됐다는 민종덕 씨. 이후 그의 삶의 나침반은 전태일이었다고 말한다. 이들에게 어머니 이소선 씨가 한 가지 당부를 남겼다. 여러분들, 나는 이 소리가 제일 마음이 아프다고. 지식인이고 물론이고 분신으로 항해했지 왜 분신으로 자살했어? 자살하면은 자기 가정이나 자기 혼자 예로점 갖고 죽었지. 분신으로 항의했지. 근데 대한민국 지식 박사, 정치, 대통령 다 있어도 남의 식구라서 그런지 그래도 예의를 차려서 그 사건에서 분신으로 항의했다. 그 소리를 안 하고 분신으로 전태일이 자살했다. 그 소리를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나는 이제 전태일이를 오늘 보면서 더욱더 느낍니다만, 전태일이는 무슨 투사로서, 그러니까 무슨 자기의 의사를 결사항전의 자세로 관철하기 위해서 무슨 분신한 게 아니라 그 일련의 행동을 보면 예수처럼 자기 자신을 봉헌해서 그 다른 사람의 고통을 구하려고 그러는 거의 종교적 경지에 이르지 않았나, 뭐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투사다, 열사다 이렇게 전태일이를 부르기가 상당히 좀 송구스럽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불리고 또 어떤 의미로 기억되길 바랄까. 가난 때문에 버려졌던 4살 순덕이, 배고픔 때문에 참담한 노동 현장에 내몰렸던 어린 여공들, 주위에 빨갛게 튼 동생 순덕이의 볼처럼 실밥을 뜯느라 피 맺힌 여공들의 손끝은 그에게 슬픔이었다. 자신보다 어리고 여린 존재들을 보며 아파했던 전태일의 마음. 그들을 감싸고 품었던 그의 가슴엔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을 그는 묵묵히 걸어갔던 것이다. 36년 만에 청계천에 돌아온 전태일. 그는 이 시대 사람들을 향해 조용히 말하고 있다. 세상에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절망이 사라진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 이상하게 앞이 잘 안 보이고 하늘이 막 빙빙 돌고 그러더라고요. 그 순간에는 교도관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